서울의 밤하늘이 짙은 어둠으로 물들고 차가운 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더 로열 호텔의 지하 연회장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경매장이었고 자본과 권력이 은밀하게 교환되는 욕망의 현장이었다. 백설아는 연회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서서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밤의 여왕처럼 칠흑 같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흐르는 옷자락은 그녀의 가녀리지만 강인한 신체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긴 웨이브 머리카락은 어깨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차가운 겨울 호수처럼 깊고 서늘한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은 백설에게 지옥과도 같았으며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는 그녀의 뼈저린 고통을 대변하는 듯했다. 친아버지라고 믿었던 백 회장은 그녀를 산업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 가문에서 내쫓았고 이복 언니인 백지수는 비을 맞으며 떨고 있는 그녀를 보며 조소를 보냈다. 그날의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뼛속까지 시려오던 추위는 아직도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백설아는 과거에 나약하고 순진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앨리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기 협상과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온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오늘 그녀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고 냉혹한 복수의 서막을 올리기 위함이었다. 경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옷차림의 무리가 등장하며 실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 중심에는 백율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자부하는 백지수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목과 손목에는 조명 아래서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보석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병풍처럼 따르며 그녀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백설아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 미소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다. 오늘 백설아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백지수가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고려 청자였고 그것은 백율그룹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핵심 열쇠였다. 백지수는 오만한 눈빛으로 연회장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표정이 일그러지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백지수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5년 전에 짓밟아버린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경멸과 조롱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백설아를 모욕하기 시작했다. 감히 범죄자 주제에 어떻게 이런 고귀한 장소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아마도 돈 많은 노인의 정부 노릇이라도 해서 초대장을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백지수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백설아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며 눈앞에서 거품을 물고 있는 이복 언니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바라보았다. 백설아의 침묵은 백지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고 주위 사람들은 이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백설아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백지수의 말을 받아쳤다. 그녀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인데 언니는 여전히 그 얄팍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며 비웃음을 날렸다. 그 말은 폭언보다 더 날카롭게 백지수의 자존심을 긁어놓았고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며 경매의 시작을 알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쏠렸고 그곳에는 은은한 조명을 받으며 영롱한 빛을 발하는 고려 청자가 놓여 있었다. 사회자는 이 도자기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예술성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만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에 더 관심이 많았다. 백율 그룹에게 이 물건은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고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번호판이 들러 올려졌고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기 시작했다. 백지수는 백율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자신만만하게 입찰에 참여했다. 다른 경쟁자들이 억 단위의 금액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해 길을 꺾어버렸다. 백지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위를 둘러보았고 이미 이 물건은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가격이 100억 원을 넘어서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따라올 경쟁자는 없는 듯 했다. 사회자가 낙찰을 위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려던 찰나 백지수는 백설아 쪽을 힐끗 보며 승자의 여유를 부렸다. 그녀는 백설아가 감히 이 판에 끼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다.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첨가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백설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턱 막히는 듯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며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백설아가 무심한 표정으로 번호판을 높이 들고 서 있었다. 100억 원에서 단숨에 2배인 200억 원으로 뛰어오른 가격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기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백지수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백지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백설아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저 여자가 지금 허위 입찰로 경매를 방해하고 있다며 당장 끌어내라고 고함을 질렀다. 백지수의 주장은 꽤 그럴듯하게 들렸는데 5년 전 빈털터리로 쫓겨난 여자가 200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주위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백설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주최 측의 보안 요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보안팀장은 정중하지만 위압적인 태도로 백설에게 자금 증빙을 요구했고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압박 속에서도 백설아는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둘러싼 보안 요원들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백설아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고 백지수가 무너지는 꼴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 아래 감춰진 다리에 힘을 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투태세를 갖췄다. 그녀는 앨리스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익힌 실전 감각을 되살리며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보안 요원의 손이 백설아의 팔에 닿으려던 찰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난 듯한 묵직한 공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고 사람들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더 원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민태주가 서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며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존재감만으로도 넓은 연회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민태주의 등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기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민태주는 조각 같은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힘찼으며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주위에 있는 재계 거물들의 인사도 무시한 채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며 직선으로 걸어갔다. 보안 요원들은 민태주가 다가오자 기에 눌려 황급히 길을 터주었고 백지수조차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민태주는 백설아의 앞에 멈춰 섰고 그의 큰 키는 그녀를 완전히 가려주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백설아를 위협하던 보안팀장을 노려보았고 팀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민태주는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백설아의 어깨에 조용히 걸쳐주었다. 그의 재킷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우디 향과 온기가 백설아를 감쌌고 그녀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태주는 백설아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려 백지수와 경매장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고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대리인이며 그녀에 대한 모욕은 곧 더 원그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나지막이 선언했다. 민태주의 폭탄 선언에 연 회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천하의 민태주가 한 여자를 위해 공식 석상에서, 그것도 경쟁 가문인 백율그룹의 상속녀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백지수는 턱이 빠질 만큼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백설아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재킷의 깃을 쥐며 민태주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등장이 구원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끈이 연결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매장에서의 소란이 진정되고 미디어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기 전 민태주의 수행비서들은 신속하게 두 사람을 뒷문으로 안내했다. 검은색 리무진의 묵직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차 안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백설아는 어깨에 걸쳐진 민태주의 재킷을 여전히 두른 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화려한 넌사인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옆자리에 앉은 민태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태블릿 PC로 업무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 경매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폭발적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이성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백설아는 그가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연인이 나누는 침묵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관계로 얽힌 공범자들 사이의 긴장감이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오늘 밤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3일 전 더 원그룹의 본사 옥상 펜트하우스에서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시 백설아는 앨리스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중동의 어느 왕족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직후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지만 민태주는 놀랍게도 그녀의 은신처를 알아내어 초대장을 보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장은 백설아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민태주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는 백설아가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던져주었는데 그 안에는 백설아가 지난 5년 동안 앨리스로서 해결했던 모든 사건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백설아는 자신의 비밀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서류를 덮으며 민태주를 똑바로 응시했다. 민태주는 그녀의 담력에 흥미를 느낀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왜 그녀를 찾았는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현재 더 원그룹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권력 투쟁을 겪고 있었는데
창업공신이라 불리는 늙은 이사들이 민태주의 젊은 리더십을 흔들며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었다. 민태주는 그들을 제압하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조만 하는 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이사회라는 전쟁터에서 함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전사였고, 백설아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민태주는 백설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백설아가 더 원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이사들의 견제를 막아주고 대외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해 주길 원했다. 그 대가로 민태주는 백설아가 그토록 원하던 복수를 위한 칼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백율그룹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정보력, 그리고 법적인 보호막까지 모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백설에게 있어서 백율그룹은 혼자 힘으로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기에 민태주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거래를 수락했다. 사랑 없는 결혼, 오직 목표만을 위한 동맹.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실체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리무진은 민태주가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레지던스 앞에 도착했다. 차가 멈추자 민태주는 그제야 태블릿을 내려놓고 백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밤 그녀의 연기가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시련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율그룹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들은 잃어버린 체면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것이 분명했다. 민태주는 백설에게 내일 아침이면 언론이 시끄러워질 테니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하고 자신의 지시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백설아는 그의 말에 짧게 대답하고 차에서 내렸다. 멀어지는 리무진의 붉은 미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탔음을 실감했다. 한편 백율그룹의 본가는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다. 백지수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있는 도자기 화병을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녀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 백 회장과 어머니 최 여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감히 쫓겨난 천덕꾸러기 주제에 민태주를 등에 업고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했다. 백지수는 씩씩거리며 당장 사람을 풀어 그 년을 잡아오라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백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딸을 질책했다. 그는 민태주가 공식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더 원그룹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 여사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흥분한 딸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백설아의 생모를 몰아내고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인물답게 교활하고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 최 여사는 지금 당장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책이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섬뜩한 계략을 내놓았다. 그녀는 5년 전 백설아를 내쫓을 때 사용했던 산업 스파이 프레임을 다시 한번 이용하자고 제안했다. 대중은 자극적인 스캔들에 약하고 한번 낙인 찍힌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다. 최 여사는 언론을 조종하여 백설아가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백율그룹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기밀을 빼돌리려다 발각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백 회장은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핏줄인 백설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로지 그룹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조간신문 한 면에 백설아의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 기사를 대서특필하라고 지시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야 했으며 민태주가 그녀의 과거를 모르고 속아서 이용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야 했다.
그렇게 하면 민태주도 이미지 타격을 입어 백설아를 손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백율그룹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백설아는 레지던스의 거실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불안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계약서 사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갑구 민태주을 백설아라고 적힌 문구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5년 전 비참하게 쫓겨나던 그날 밤 맹세했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복수를 위해 또 다른 권력자의 힘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백설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백설아는 노트북을 켜고 백율그룹의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다. 민태주가 제공한 최신형 장비와 그녀의 해킹 실력이 합쳐지자 철옹성 같던 보안 시스템도 서서히 뚫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적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들이 언론을 이용해 진흙탕 싸움을 걸어온다면 그녀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줄을 조일 준비를 해야 했다. 화면 위로 암호화된 데이터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백설아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잠들지 않고 각자의 욕망을 위해 꿈틀거렸다. 민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백설아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어보았지만 백설아처럼 도끼를 품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위험한 칼날이었지만 그 칼자루를 쥐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민태주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지난날들과 달리 오늘은 왠지 잠이 잘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사진 속의 백설아와 눈을 맞추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의 공주님. 새벽이 밝아오자 예상대로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주요 포털 사이트와 신문 한 면은 백설아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대중의 눈을 사로잡았다. 재벌계에서 쫓겨난 타락한 공주 산업 스파이의 화려한 귀환 등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나르며 백설아를 마녀 사냥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백설아는 모닝커피를 마시며 담담하게 그 뉴스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고 그녀는 아직 자신의 패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더 원그룹의 대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 차가운 분위기를 녹이지 못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백설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지자 그룹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보수적인 성향의 원로 이사들은 민태주 회장을 향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해명 기사를 내고 백설아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백설아가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상석에 앉은 민태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릴 뿐이었다. 그의 무심한 태도는 이사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백설아가 들어오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나 위축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백설아는 따가운 시선들을 무시한 채 민태주의 옆자리에 앉아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한의사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백설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변명은 약자들이나 하는 것이며 자신은 말로 설득하는 대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기세등등하던 이사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백설아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백율그룹이 언론을 이용해 공격해 오는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의 시선을 백설아의 가십으로 돌리려는 얕은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백설아는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오히려 의혹만 키울 뿐이라며 적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지목한 타깃은 백율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유령 회사들이었다. 그곳에는 횡령과 탈세, 그리고 불법 로비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다. 백설아는 오늘 밤 자신이 직접 그 증거를 확보해 오겠다며 민태주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민태주는 백설아의 대담한 계획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위험성을 지적했다. 백율그룹도 바보가 아닌 이상 중요한 데이터가 보관된 장소에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경비 인력을 배치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전문 보안팀을 붙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백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그녀는 사람이 많을수록 눈에 띄기 쉽고 정보가 셀 위험도 크다며 단독 행동을 고집했다. 민태주는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직감하고 한 발 물러섰지만 내심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비서실장에게 백설아의 동선을 은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정말로 앨리스라는 명성만큼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 백설아는 서울 외곽의 버려진 물류 창고 단지로 향했다. 이곳은 겉보기에는 폐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백율그룹의 비밀 데이터 센터가 숨겨져 있는 요새였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창고 주변을 정찰했다. 예상대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백설아는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자 화면의 코드가 바뀌었고 잠시 후 카메라들의 작동이 멈췄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오랜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묻어났다. 민태주는 창고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백설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머리만 좋은 전략가가 아니라 신체 능력 또한 뛰어난 요원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민태주는 안도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다. 백율그룹의 회장인 백운사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기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함정을 파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태주는 재킷 안주머니에 든 권총을 확인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백설아가 위험해지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다. 창고 내부는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는 최첨단 서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설아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서버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에는
수십 대의 서버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백율 그룹의 이중 장부를 찾기 시작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백설아의 눈은 화면을 빠르게 훑어내려갔고 마침내 파일명이 암호화된 의심스러운 폴더를 발견했다. 그녀가 복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옆으로 굴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내리꽂혔다. 서버실 입구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백율 그룹이 고용한 전문 해결사들이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쥐새끼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이미 백설아의 침입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녀를 잡기 위해 일부러 보안을 허술하게 해 두었던 것이다. 백설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그들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열세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보호대를 고쳐매며 싸울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정면 승부였다.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달려들자 좁은 서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백설아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상대의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달려든 남자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 반동으로 뒤따라오던 남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주춤거렸다. 백설아의 무술은 화려함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실전 격투술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적을 무력화시켰다. 좁은 공간은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녀는 서버 렉 사이를 누비며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체력적인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 남자가 휘두른 강목이 백설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고통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 틈을 타 다른 남자가 그녀의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백설아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뒤에 있는 남자의 정강이를 발뒤꿈치로 강하게 짓밟고 팔꿈치로 턱을 올려쳐 빠져나왔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남자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아직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백설아의 실력에 질린 듯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때 창고의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고 어둠 속에서 민태주가 걸어 들어왔다. 역광을 받아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보였다. 해결사들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하며 시선을 돌렸다. 민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쓰러진 사내들을 무심하게 밟고 지나갔다. 그는 백설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은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이 난장판 속에서도 여전히 꼿꼿하게 서 있는 백설아를 향한 묘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해결사들의 리더가 민태주를 향해 욕설을 퍼붓으며 달려들었지만 민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민태주의 움직임은 백설아와는 또 다른 종류의 폭력성을 띠고 있었다. 그는 달려드는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한 뒤 묵직한 주먹을 상대의 안면에 꽂아 넣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남자는 저 멀리 나가 떨어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남은 해결사들은 민태주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뒷걸음질 쳤다. 민태주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백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마무리는 알아서 하라는 듯 고개를 까닥였고 백설아는 남은 적들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어온 파트너처럼 완벽했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백설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뜬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서버에 꽂혀 있던 USB를 뽑아 손에 쥐었다. 이것 하나면 백율그룹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태주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의 뺨에는 튀어오른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민태주는 그녀의 전투 능력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골랐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녀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존경심이 섞인 호감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민태주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에게 뒷수습을 지시하고 백설아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백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다. 만약 민태주가 오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민태주 역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설아를 곁눈질했다. 그녀는 강해 보였지만 어딘가 위태로운 구석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모습이 앨리스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백설아의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백설아는 노트북을 열어 확보한 데이터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파일 안에는 백 회장과 최 여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터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백설아는 민태주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이제 방역의 시간이 왔음을 알렸다. 민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백율그룹의 파멸이었다. 레지던스 앞에 도착하자 민태주는 차를 세우고 백설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상처 치료를 잘하라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백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 그리고 피 묻은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가슴에 품으며 내일 아침 펼쳐질 복수극을 상상했다. 백율그룹의 사람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니 전율이 일었다. 민태주는 백설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차를 출발시켰다. 그는 오늘 밤 본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그녀의 강인함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는 백설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단순히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전쟁터에는 총성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감정이 싹트는 그곳 또한 치열한 전장이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급 호텔인 더 그랜드의 대연회장은 푸른 구름 자선 파티라는 명목으로 모여든 상류층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겉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라고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백율그룹의 안주인인 최 여사가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정재계 부인들과 인맥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사교의 장이었다.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 최고급 와인과 캐비아가 서빙되었고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띠며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백설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최 여사와 백지수의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백설아를 도둑이자 마약 중독자로 몰아세워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백지수는 구석에서 어머니와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지만 치명적인 무기가 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백설아는 파티장 입구에 도착해 잠시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태주는 그녀의 안전을 우려하여 불참을 권유했지만 백설아는 오히려 적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릴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등 뒤가 과감하게 파인 디자인은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그녀가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며칠 전 경매장에서의 사건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스캔들의 주인공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쫓았다. 하지만 백설아는 그들의 시선을 마치 무대 조명처럼 즐기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여전사처럼 위풍당당했다. 최 여사는 백설아가 나타나자마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를 시작하며 집 나간 딸이 돌아와서 기쁘다는 듯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가 백설아의 손을 잡는 순간 손톱으로 손등을 파고드는 악력과 귓가에 속삭이는 저주 섞인 말들은 그녀의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 여사는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오냐며 오늘 밤 내 인생이 끝장나는 꼴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 백설아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최 여사의 손을 우아하게 뿌리쳤다. 그녀는 어머니의 연기가 예전보다 많이 녹슬었다고 비꼬며 오늘 밤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와 언니가 될 것이니 기대하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최 여사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보는 눈이 많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가고 분위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백지수의 계획이 실행되었다. 그녀는 웨이터에게 눈짓을 보내 백설아의 드레스에 샴페인을 쏟게 만들었고, 백설아가 당황하여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클러치백에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하얀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몰래 집어넣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자 백지수는 승리에 샴페인을 들이켰다. 잠시 후 연단에 오른 최 여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이번 자선 경매의 하이라이트인 블루티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졌다고 발표하며 보안 요원들에게 출입문을 통제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해했다. 이것은 전형적이고 유치한 수법이었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하객들의 가방을 하나씩 검사하는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백설아의 순서가 되었다. 백지수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척 연기하며 설마 했는데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고 바람을 잡았다. 보안 요원이 백설아의 클러치 백을 열어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툭 하고 떨어졌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최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목걸이를 집어들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했다. 그녀는 어떻게 가족을 배신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며 백설아를 몰아세웠고 백지수는 옆에서 동생이 마약에 손을 댄 것 같다며
거짓 증언을 보탰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사람들은 백설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 사면촉에 몰린 상황에서도 백설아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목걸이와 하얀 가루를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여사와 백지수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당황함 대신 한심한 광대를 바라보는 관객의 조소만이 담겨 있었다. 백설아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며 보안 요원을 가볍게 제압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의 레퍼토리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사람을 모함하려면 적어도 창의적인 방법을 썼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 여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백설아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조작하여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백설아의 손가락이 시계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재생되려던 자선 홍보 영상이 끊기고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질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영상 속에는 백지수가 며칠 전 유흥업소 룸에서 고위 관료에게 뇌물 다발을 안겨주며 불법 인허가를 청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술에 취해 마약을 흡입하며 백설아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지 모의하는 음성까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지난밤 백설아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데이터 속에는 장부뿐만 아니라 백지수의 클라우드 계정 백업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 회장은 비명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우아한 척하던 백지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초의 여사는 딸의 치부가 만천에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백설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우아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도끼에 찬 마녀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백설아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바닥이 백설아의 얼굴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의 강한 손이 최 여사의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에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민태주가 서 있었다. 그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백설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등장은 성난 파도조차 잠재울 만큼 압도적이었다. 민태주는 최 여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치며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 더러운 손이 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태주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는 최 여사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백지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추태와 백율그룹의 비리는 더 원그룹 법무팀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될 것이며 백설에게 덮어씌우려던 모든 누명은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백설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민태주는 이 여자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약혼녀이자 더 원그룹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니 앞으로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곧 민태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그의 말은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두 사람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백설아는 민태주의 품에 안겨 그가 만들어준 보호막 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5년 동안 혼자서 세상의 비바람을 맞아왔던 그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는 낯설지만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민태주를 올려다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다. 민태주는 엉망이 된 파티장을 뒤로하고 백설아를 에스코트하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폐허가 된 전장을 떠나는 승리자들처럼 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민태주의 경호원들이 만든 벽은 견고했다. 백지수와 최 여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탓하며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비명 속에 남겨졌다. 호텔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고 나만의 공간이 되자 민태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넥타이를 풀었다. 백설아는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지만 민태주는 오히려 자신이 더 고맙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 밤 백설아가 보여준 용기와 지략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백율그룹의 가면을 이렇게 철저하게 벗겨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주는 백설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백설아는 이번에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거친 세상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단단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백율그룹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할 것이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묘한 기류가 흘렀다. 민태주는 창밖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백설에게 물었다. 이제 기분이 좀 풀리냐고. 복수의 첫 단추를 꿰은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다. 백설아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에 가까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물어뜯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기 때문이다. 민태주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진 짐을 나눠 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가 원한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동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리무진이 한강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백설아는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 풀리자 몸이 나른해졌고 민태주의 옆자리가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고 민태주는 기색의 난방을 좀 더 올리라고 지시했다. 잠든 백설아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꿈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민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그녀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지도 모른다. 백율그룹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은 이미 민태주와 백설아를 제거하기 위한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 시각 어두운 골목길에 주차된 검은 승합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민태주의 리무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백 회장이 고용한 킬러였고 그의 좌석 옆에는 저격용 소총이 놓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타깃이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백율그룹은 사회적 매장을 넘어 물리적인 제거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사랑과 복수, 그리고 생존을 건 질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더 원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민태주의 펜트하우스는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백설아는 서재의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로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난밤 백지수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확보한 데이터에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백설아는 우연히 판도라라는 이름의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5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경찰 보고서와 부검 기록 그리고 사건 현장의 사진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으며 원본 파일에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계획된 타살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백 회장과 최 여사가 주도한 비자금 세탁의 실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그들의 사주를 받은 청부업자에 의해 입막음을 당한 것이었다. 백설아는 자신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가문에서 쫓겨난 이유 또한 단순히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증거를 찾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민태주가 들어왔다. 그는 백설아의 창백해진 얼굴과 살기 어린 눈빛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민태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고 백설아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아니 그 더러운 돈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오열했다. 민태주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위로했다. 그는 백설아의 분노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백율그룹은 이미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범죄 집단이었고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욱 냉철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민태주는 백설에게 어머니의 복수를 반드시 완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차갑게 얼어붙은 백설아의 심장을 녹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백설아의 해킹 사실을 알게 된 백 회장과 최 여사는 더 이상 법적인 수단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그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전문 킬러인 바이퍼를 고용하여 백설아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이퍼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깔끔한 일 처리로 유명했으며 실패를 모르는 살인 기계였다. 민태주와 백설아가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비밀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공기는 이미 평소와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태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백설아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주위를 경계했다. 고요한 주차장에 엔진 시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검은색 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다. 민태주는 재빠르게 백설아를 밀치고 자신의 방탄 세단 뒤로 몸을 피했다. 밴의 창문이 열리며 소음기가 장착된 자동 소총이 불을 뿜었고 총알이 빗발치며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민태주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응사하며 백설에게 차에 타라고 소리쳤다. 백설아는 훈련받은 요원답게 당황하지 않고 조수석에 몸을 실었고 민태주는 운전석에 뛰어들어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민태주의 차는 맹수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바이퍼가 탄 밴 역시 집요하게 그들의 뒤를 쫓아왔고 도심의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늦은 밤에 강변북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일반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황급히 길을 비켰다. 민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쫓아오는 적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현란한 드라이빙 기술로 공격을 피했다. 그는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며 추격 차량을 따돌리려 했지만 바이퍼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벤의 지붕 위로 올라온 킬러가 조준 사격을 시작했고 뒷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백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글러브 박스에서 여분의 탄창을 꺼내 민태주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겠다고 제안했지만 민태주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녀에게 고개를 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백설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다는 듯 필사적으로 차를 몰았다. 추격전은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이어졌다. 민태주는 좁은 골목길을 이용해 적들을 유인한 뒤 급정거하여 역공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차가 멈춰 서자마자 민태주와 백설아는 동시에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엄폐물 뒤로 몸을 숨겼다. 쫓아오던 벤이 급하게 멈춰 섰고 중무장한 킬러들이 차에서 내려 포위망을 좁혀왔다. 어둠 속에서 총구의 불꽃이 번쩍이며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백설아는 정확한 사격 솜씨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렸고 민태주 역시 뛰어난 사격 실력으로 그녀를 엄호했다. 하지만 적들의 화력이 워낙 압도적이었고 그들은 수류탄까지 사용하며 두 사람을 압박해왔다.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태주는 백설아의 손을 잡고 공장 내부로 후퇴했다. 미로처럼 얽힌 낡은 기계 설비들은 몸을 숨기기에 적합했지만 동시에 언제 어디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이동하며 출구를 찾았다. 그때 천장의 환풍구 위에 숨어있던 바이퍼가 소리 없이 내려와 백설아의 등 뒤를 노렸다. 백설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바이퍼의 총구가 그녀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 민태주가 몸을 날려 백설아를 감싸 안았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그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민태주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백설아의 어깨 위로 무너져 내렸다. 백설아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민태주가 자신을 대신해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민태주를 받아 안았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바이퍼가 확인 사살을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백설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며 앨리스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민태주의 권총을 집어들고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바이퍼를 향해 난사했다. 그녀의 총알은 정확하게 바이퍼의 다리와 어깨를 관통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백설아는 더 이상 자비란 없다는 듯 확인 사살을 하려 했지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이를 악물고 민태주를 부축해 일으켰다. 민태주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백설아의 안부를 물었다. 그의 하얀 셔츠는 붉은 선혈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백설아는 눈물을 참으며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다. 다행히 민태주의 경호팀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했고 구급차가 긴급하게 민태주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구급차 안에서 백설아는 민태주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올렸다. 차가운 그의 손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뼈저린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공포였다. 그녀는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백율그룹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병원의 수술실 앞 복도는 시체 안치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져 있는 동안 백설아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그녀의 옷과 손에 묻은 민태주의 피는 이미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그녀를 힐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시간이 연겁처럼 흘렀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 민태주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계약관계였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었고 목숨까지 바쳐 그녀를 지켰다. 백설아는 그제야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그녀는 민태주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나왔다. 백설아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다행히 총알이 급소를 빗나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백설아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안도감에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민태주는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백설아는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백설아는 병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그녀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계획을 수정한다. 백율그룹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공중분해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 돈, 명예, 그리고 가족이라는 껍데기까지 철저하게 박살내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라 피해 복수였다. 그녀는 자신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전화기를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도 협상도 없었다. 백설아는 병원 로비로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수행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백율그룹의 주식을 적대적으로 매집하기 시작하라고 명령했고 동시에 언론사에 보낼 보도 자료를 준비시켰다. 그 보도 자료에는 오늘 밤 있었던 살인 미수 사건의 전말과 백 회장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녀는 백율그룹이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비서는 그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즉시 명령을 수행하러 뛰어갔다. 백설아는 병원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그리고 태주씨, 지켜봐 주세요. 이 싸움은 내가 끝냅니다. 병원 주차장에는 민태주가 미리 배치해둔 특수 경호팀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중무장을 한 채 백설아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백설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짧고 명료하게 작전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이제 숨지 않고 전면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경호팀장에게 백 회장과 최 여사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오늘 밤 안에 그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호팀장은 백설에게서 민태주 못지않은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를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백설아는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준비된 채 올랐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차 안에서 백설아는 다시 한번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백율그룹의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어 끊어버릴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했고 백율그룹의 주가 조작 증거들이 금융감독원 서버로 전송되었다. 이것은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 작전명 체크메이트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붉게 깜빡이는 경고창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백설아는 이 밤이 지나면 세상이 뒤집힐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아왔지만 대한민국 재계의 중심지인 여의도 증권가는 개장 전부터 전례 없는 폭풍에 휘말려 있었다. 전광판에는 백율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었고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전날 밤 백설아가 터뜨린 판도라 파일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백율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낱낱이 까발렸다. 백 회장의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5년 전 발생한 백설아 친모의 의문사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가 포함된 녹취록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백율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했고, 투자자들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주식을 팔아치우기 위해 아우성을 쳤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한 거대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그 시각 더 원그룹의 전략 상황실에서는 백설아가 모니터의 벽 앞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위한 상복이자 백율그룹을 정화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민태주가 병상에서 보내온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그들은 백설아의 지시에 따라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백율그룹의 주식을 무서운 속도로 사들였다. 민태주가 평생을 바쳐 일군 더 원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이 백설아라는 무기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백설아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래프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적대적 인수합병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경영권 확보가 아니라 백씨 일가의 완전한 축출이었다. 반면 백율그룹 회장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백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정관계 인사들은 모두 연락을 끊거나 회피했다. 최 여사는 패닉 상태에 빠져 금괴에 있는 보석과 현금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비서실장으로부터 이미 전 가족에게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주저앉았다. 백지수는 인터넷 댓글을 보며 악를 쓰다가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철옹성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백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오늘 예정된 긴급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설득하고 백설아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아세워 상황을 뒤집어 보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세웠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성난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오른 백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떠도는 소문들은 모두 경쟁 세력의 음해이며 회사는 건재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백설아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앙심을 품고 조작된 증거를 퍼뜨리고 있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최 여사와 백지수도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하며 동정표를 호소했다. 일부 주주들은 그들의 연기에 흔들리는 듯 술렁거렸고 장내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다. 백 회장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해이만을 부결시키고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꼼수를 부리려 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백설아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변호인단이 따르고 있었고, 그 위압적인 모습은 마치 심판을 집행하러 온 여신과도 같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단상 위에 있던 백씨 일가는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다. 백설아는 주주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단상 아래까지 걸어갔다. 백지수가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매수된 경비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설아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백 회장의 앞에 섰다. 아버지와 딸이 아닌 포식자와 먹잇감으로서의 대면이었다. 백설아는 백 회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 들고 객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현재 백율그룹의 지분 51%를 확보한 최대 주주임을 선포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더 원그룹과 백설아가 공동으로 보유한 지분 현황이 띄워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동시에 환호를 보냈다.
백설아는 이어서 오늘부로 현 경영진 전원을 해임하고 백율그룹을 더 원그룹의 자회사로 편입하여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선언은 백율그룹의 역사에서 백씨 일가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진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백 회장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최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백설아의 단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을 가리키며 준비해온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어젯밤 민태주를 쐈던 킬러 바이퍼가 경찰 조사실에서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바이퍼는 5년 전 백설아의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배후가 백 회장과 최 여사이며 이번에도 백설아와 민태주를 살해하라는 청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영상과 함께 백 회장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여자 입만 막으면 돼. 사고사로 처리해. 라는 끔찍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주들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비리가 아닌 명백한 살인죄의 증거였다. 강당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주주들은 물병과 야유를 던지며 백씨 일가를 비난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백 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이성을 잃고 백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네가 감히 애비를 죽이려 드느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백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는 백 회장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내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백 회장의 심장을 찔렀다. 백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수사팀이 강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백 회장, 최 여사, 그리고 백지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혐의는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최의 여사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저항했고 백지수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아버지를 원망하는 비명을 질렀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왔던 그들이 죄수복을 입기도 전에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백 회장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백설아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백설아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5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죄인들이 끌려나가고 소란이 정리되자 강당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주주들과 임직원들은 새로운 오너가 된 백설아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승자에 대한 경의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의 표시였다. 백설아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백율그룹을 정상화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연설은 짧았지만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민태주의 냉철함과 그녀만의 따뜻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느꼈다. 백설아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금지녀가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진정한 총재의 공주로 거듭난 것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텅 빈 강당에 백설아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단상에 걸터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보고 있어요. 엄마 다 끝났어.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했던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때 그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에는
민태주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다. 백설아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한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아직 기운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다. 민태주는 병실 침대에 누워 TV로 생중계된 주주총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백설에게 정말 멋있었다고,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다. 백설아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꾹 눌러왔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주씨 덕분이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태주는 옅은 웃음소리와 함께 이제 짐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통해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유일한 연인으로서 그들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백설아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녀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백율그룹의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이 아니라 민태주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달콤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품이었다. 백설아는 수행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하며 당당하게 강당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온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대한민국 재계에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지난 한 달 동안 백율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백설아는 백율이라는 이름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그룹명을 폐기하고 모든 계열사를 더 원그룹에 산하 레이블로 흡수 합병시키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와 이복 언니가 남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그녀는 전 직원 고용 승계를 약속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노조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세상은 그녀를 비운의 공주가 아닌 냉철하고 유능한 여성 경영인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오후, 백설아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구치소를 찾았다. 면회실에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백 회장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정재계를 호령하던 위풍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죄수복을 입은 늙고 병든 노인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백설아를 보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퍼붓다가 이내 비굴하게 변해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이 그래도 아버지이지 않느냐며 혈육의 정을 들먹이는 그의 모습에 백설아는 씁쓸한 비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백율이라는 이름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고 이것이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입니다. 백설아는 절규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면회실을 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구치소를 나와 곧바로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묘비 앞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백설아는 미리 준비해온 하얀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차가운 비석을 쓸어내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긴 싸움을 끝낸 전사가 느끼는 안도감과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엄마,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나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고 마치 어머니가 그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백설아는 민태주의 연락을 받고 더 원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민태주는 기적적인 회복력을 보이며 퇴원했고 다시 회장직에 복귀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비서진도 모두 물리고 옥상 정원을 통째로 비워둔 상태였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옥상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공간이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정원 한가운데에는 민태주가 서 있었고 그는 백설아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아직 거동이 조금 불편한 듯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품과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백설아는 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농담을 건넸다. 회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호출이라니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민태주는 백설아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으며 그녀를 정원 안쪽으로 이끌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과 함께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분위기는 로맨틱하면서도 엄숙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태주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신 뒤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다. 백설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태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백설아 씨, 우리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이 계약서는 이제 폐기해야겠지. 백설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복수가 끝났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는 뜻일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렇군요. 이제 더 이상 쇼윈도 부부 행세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녀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민태주가 그녀의 손을 덮어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민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 말은 기한이 정해진 계약직 파트너 말고 평생을 함께할 종신계약으로 갱신하자는 뜻이야. 그는 서류 봉투를 치우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민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설아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오직 한 여자를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그는 백설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고백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은 내게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어. 당신이 없는 나의 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 민태주는 백설아라는 사람 그 자체를 원해. 나의 아내, 나의 동반자, 그리고 내 세상의 유일한 공주가 되어줘.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떤 웅장한 연설보다도 감동적이었다. 백설아는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5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백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대답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요. 당신, 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 꽤 까다로운 여잔데. 민태주는 그녀의 장난 섞인 대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당신을 감당하는 게 내 남은 인생의 목표야. 어떤 위험이 닥쳐도,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민태주는 일어서서 백설아를 품에 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차가운 밤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길었던 시련의 끝에 찾아온 완벽한 해피엔딩을 알렸다. 며칠 후
더 원그룹의 대강당에서는 세기의 결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민태주와 백설아는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올랐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백설아는 더 이상 눈을 찡그리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기자들은 백설에게 백율그룹의 합병과 앞으로의 경영 계획, 그리고 민 회장과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백설아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건 경영인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로서 세상 앞에 섰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했어. 민태주가 물었다. 백설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전혀요. 당신이 옆에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민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그래, 우린 최강의 팀이니까.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더 원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The One. 그 이름처럼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과거의 상처는 아무로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백설아는 앨리스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복수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데 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존경받는 리더로서 입지를 굳혔다. 민태주 역시 백설아의 내조와 조언 덕분에 그룹을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매일 밤 백설아의 품에서 평온한 잠을 청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어느 늦은 밤 민태주와 백설아는 다시 한번 그들의 추억이 깃든 펜트하우스 창가에 섰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5년 전 그날처럼 춥거나 비참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오히려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다. 백설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쫓겨난 금지녀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가장 빛나는 총재의 공주, 아니 여왕이 서 있었다. 민태주가 백설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설아, 영원히. 백설아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태주씨. 두 사람은 빗속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험난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고 검이 되어줄 것을 알기에. 돌아온 금지녀는 가문에 외면당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과 권력을 모두 손에 넣겨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둠을 뚫고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미래는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